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을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하죠. 전원 합의체 회부된 지 9일만, 아주 초고속입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는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좀 부담이 생길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데 전원 합의체는 이 다수결로 의견을 정하기 때문에 12명 중에 과반인 7명 이상이 상고 기각 의견을 낼 경우 무죄가 확정이 됩니다. 이제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씁니다. 그래서 6대6 가능성은 없다고 하죠. 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지율과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 84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머지 4개 재판이 또 남아 있잖아요. 명쾌하게 그 어떤 그 선을 좀 그어줄까라는 또 그 전망도 있더라고요. 자, 먼저 최영선 본장. 네. 어떤 결과 나올까요? 뭐 무죄 확신합니다. 이거를 갑자기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서울고법에서 굉장히 긴 판결문을 썼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와 관련된, 그러니까 뭐 허위 사실 경력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논할 바 아니지만 방송 중에 본인이 사실이라고 인지했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얘기한 것을 표현이 좀 과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과연 선거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지금 논쟁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사안대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실하게 서울고법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파기재판이나 아니면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거나 이런 문제였다면 이렇게 빨리 결론 내기가 좀 쉽지 않았겠다 생각하고 대선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 쟁점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대법원의 판단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조 부대변인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지영선 본장 말씀에? 결과를 봐야 되겠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내일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든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선거법 위반만 한 게 아니잖아요. 대장동, 위증교사 뭐 매주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피고인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판 진행 중인 후보에게 나라를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난 2017년이죠. 탄핵 대선 때 홍준표 후보도 2심에서 무죄가 난 상황에서 대선 출마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의 공보단장이 직접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 후보에게 나라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홍준표 당시 후보는 대통령 자격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한테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대장동 위증교사 수많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게다가 또 다른 범죄 피해자 상황입니다. 그러한 분이 대선에 나오는 것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계속해서 내세울 게 아니라 피고인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먼저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예. 저는 뭐 이번 뭐 내일 그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뭐 제가 뭐 미리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고 기각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좀 전에 뭐 최윤성 부원장도 지난 항소심에서 한 100여 쪽이 넘는 그런 결정문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굉장히 많이 인용해가지고 선고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를 잠깐만 좀 하나만 보면 사례를 보면 당시에 그 정읍시장이 선거법 요상으로 똑같은 이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돼 가지고 1심에서 2심에서 모두 1,000만 원의 유죄를 받았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이유가 뭐였냐? 이 대법원이 그때 판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 정신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비판,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살핀 후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 똑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항소심의 재판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없다라는 것이 아마 다수의 의견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상고가 기각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짧게 좀 전에 신지호 부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개의 혐의로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된 거냐?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재명 후보 정적 죽이기 하려고 그 검찰 동원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재판들 보면 증인들이 그 회유에 의해서 증언을 바꿨다,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들이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면 또 위증교사 혐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그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무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3년 동안 받아왔던 이런 많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적 죽이기에 다름 아니었다 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머지 것들도 다 그렇게 밝혀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짧게 반박을 좀 드리면 짧게만.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회유와 협박을 했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정황이 존재하는 것은 당시에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그분의 부인한테 연락을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기사화가 돼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회유와 협박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것은 민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참모진은 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의 이재명 변호인단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은 이재명의 로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그래도 이거는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대법원에서 결국 쟁점으로 볼 거는 뭐냐면 항소심에서 그랬는데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포괄일죄 전체 그 맥락을 해석을 하거나 과도하게 유출을 해서 그럴 것이다,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럴 것이다는 거를 묶어서 포괄일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무죄가 난 것이고, 최근에 대장동과 관련돼서 공소사실과 관련돼서 지금 판사님께서 공소 제기한 검사들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뭐가 사실인 거냐, 이 공소장에서 뭐가 사실인 거고 뭐가 검사의 의견인 거냐를 계속 묻고 있어요. 이걸 왜 놓은 거냐, 그걸 매 장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하는 측면들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검사가 공소장으로 얘기해야지 왜 갑자기 창작 소설을 쓰고 그 본인의 일기장에 써야 될 내용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재판장이 뛰어들어서 이걸 가지고 판사한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저는 그런 과정으로 모든 재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준호 대변인. 저는 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정치 검찰의 어떤 기소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제 희생양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와 아울러서 지금 이제 이 선거법 상고심 관련해서는 대부분 판사들이 2번밖에 평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기일을 빨리 잡은 걸로 보면 이견이 없었다. 그래서 아마 상고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황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내일 되면 이제 5월 1일 되겠죠. 그러면 딱 11일 남겨두고 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뭔가 지금 대법원에서 민주당이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좀 여유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634 원칙을 얘기했었는데 이미 1심에서 이거를 26개월, 30개월 가까이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쟁점이 정리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넘어왔고, 그리고 이건 선거법 위반 관련된 거는 굉장히 판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12명의 재판관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밖에 이제 심리를 안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심리
이거 지난주 목요일일 겁니다 아마. 예. 그때 대충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대충 방향을 잡았고 그 중에 쟁점이 됐던 게 뭐냐? 이제 1심보다 더 많은 2심의 증인들이 나와서 협박한 사람 공무원 없고 협박받을 공무원 없다는 것을 증언했었죠. 그리고 사진도 확대를 했을 경우 의미가 달라져야 되는데 의미가 달라져도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 상식이 너무 어긋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준호 대변인은 지금 파기환송 가능성을 그래서, 높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기환송,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것으로 의견이 모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5월 11일 등록 마감인데 5월 뭐 10일이나 9일에 해버리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내일 모레 등록을 마감해야 되는데 후보 교체를 하거나 후보를 완주하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 시간을 너무 안 주고 해서 또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 이제 그런 시간을 역순해서 계산해가지고 적어도 한 11일 정도에 넉넉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선택을 하는 문제죠. 이런 상태에서 고법으로 내려가서 사법리스크가 살아있는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완주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교체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후보를 내서 국민의 선택을 밝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좀 일찍 판단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색다른 분석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좀 창조적인 소설의 영역에 또 한 번 또 뛰어드시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법조계의 의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지금 다투는 문제는 아니, 이건 이미 다 끝나버리고 법리 적용에 오인이 있었느냐 없느냐를 보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거 이제 그 전에 대법원 판례를 과연 다시 뒤엎을 만한 사안인 거냐를 볼 건데, 판례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오랜 기간 숙성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갑자기 6개월 만에 우리가 6개월 전에 판단 잘못했는데 이걸 뒤엎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물론 만약의 가능성, 1%의 가능성 우리가 논의하는 건 의미 있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무죄 취지로 상고가 기각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사실관계는 전혀 안 따진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체제 원칙이라는 걸 따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사실상 사실심을 말하는 건데, 근데 사실을 따진다 이 말을 하진 않죠. 하지만 체제 원칙에 맞췄느냐 이런 이제 표현을 하면서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대법원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그냥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니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지 저는 뭐 법과 원칙대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기시감이 들어요. 이거 봤던 장면인데, 그래서 어디서 봤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받고 심판받을 때 똑같은 말씀들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히 뭐 5대3 그게 기각이다, 4대4 기각이다, 4대4 각하다 많은 말씀하시면서 이 희망회로 돌리고 희망 고문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낙담하는 실망적인 상황밖에 더 왔습니까? 지금도 아닐 수밖에 충분한 가능성이 상고 기각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계속해서 뭐 이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돼도 형량이 100만 원 이하면 출마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파기 자판 이것도 어렵다. 그동안 22년 동안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었던 파기 자판을 갑자기 대법원에서 한다? 이거 자체가 이례적인데, 이런 이례성을 가지고 만들어낸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법부가 그 대선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행위, 이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 비판을 하시고 기대를 가지시더라도 건전하고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셔야지, 이렇게 그 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 법한 이런 거 가지고 마치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또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신조 부대변인 이야기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내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있냐 없냐 이 문제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선거법에 있어서 무죄 받아도요, 대장동 위증교사 재판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이에요. 과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굴레 중에 하나만 벗은 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절대 맞지가 않고요. 만약에 이번에 재판이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계속 감옥에 가는데 그것도 개발 비리 때문에 감옥에 가는 전직 대통령을 우리가 맡게 되면은 국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민주당도 국민 앞에 이러한 피고인 후보를 내세워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는 게 전 최소한의 염치라고 확정도 안 봅니다. 되는- 아니 근데 이제 그 석고대죄하고 어떻게 가요? 그 감옥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반론을 좀 그 드릴게요. 감옥을 간다는 표현을 그런 표현을 정치 논평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거야 뭐 저희가 뭐 논평할 수 있겠지만 그걸 예단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근거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감옥 간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사법적 대해서. 판결 나오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만 우리는 존중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판에서 이게 앞으로 벌어지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구속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 혐의 그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내란 그게- 우두머리로 유죄받을 거란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도? 아니 그러니까 법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구속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좀 과하셨다고 생각하고. 네네. 예. 자 거기서 정리하겠습니다.